안녕하십니까. 무심조령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종경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이죠. 종경을 세 수로 나눠서 처음에는 이제 오경이 어떤 것인지 워밍업을 하고, 본문에서는 이제 오경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펼쳤죠. 어떤 얘기라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오경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종경이 세 부분을 나눠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세 부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는 부분 3-1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3-2가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3-3이 되겠고, 이제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찬문이 붙었죠. 이제 앞에서 오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맺는 말이 시작하냐. 그러므로 론, 설, 사, 서는 즉 여기 통기수하고, 조, 책, 장, 주는 서가 발견하며, 부, 송, 가, 차는 시가 그 근본을 세웠으며, 명, 례, 잠, 축은 예가 그 실마리를 총괄을 하며, 기, 전, 맹, 격은 춘추가 뿌리가 된다. 그렇죠? 그러므로 역, 서, 시, 예, 춘추 이 모든 것은 궁고히 수표하고 극원이 개강하니, 소위 백가 등약이라도 종입 환내자야 아니라. 이 오경은 하늘 끝까지, 높은 데 끝까지 올라가서 모범을, 이 표가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모범을 세우고, 저 멀리 끝까지 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였으니, 백가가, 이건 제자 백가입니다. 제자 백가가 등약, 월등히 뛰어난 모습을 보일지라도, 훌륭하게 뛰어난 모습을 나타낼지라도 종래는 오경 경계 내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를 읽으실 때는 주의를 좀 해야 되실 게, 여기 지금 논, 설, 사, 서, 조책, 장주, 부송, 가찬, 명례, 잠축, 기전, 맹격 해서 이제 20개의 문체 얘기가 나왔죠. 문체.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문에서 문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장르에 해당되죠. 장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한문에는 이 한문 문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후대에 갈수록 장르가 더 세분화되고 많아지는데, 이걸 하나하나 구분을 하고 꼼꼼히 따져 읽으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전체 윤곽만 그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한문 문체가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후대 학자들만의 기준도 다르고 얘기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윤곽만 어렴풋이 그려두고 이런 것이다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심조령이 전체가 3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그 총론, 지금 읽고 있는 총론 부분이 5개 챕터 정도가 되고, 한 20개 챕터 정도가 그 한문 문체 근원을 파헤치고 문체의 역사와 연역을 다룬 글이고, 세 부분이 요걸 근거로 해서 창작론에 가까운, 창작론의 근거에서 문장의 기풍이라든지 기세라든지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협이 문심조령을 쓸 때에는 이 논설 사서 같이 이 문체에 해당한 작품을 다 읽고, 그 당시까지 작품을 다 샅샅이 공부한 다음에 그 공부한 토대 위에 이
이 총론, 작품론을 쓰고 그 작품에 대한 역사를 쓰고 그 앞에 그것의 근거로서 경전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작품론의 근거에서 가장 좋은 작품, 훌륭한 작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비평론적 관점에서 창작론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지금 앞에서만 쭉 논설, 사서, 이게 조책, 장주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이 사람의 그 두 번째 문심조령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 이거에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총론 부분 아마 오늘 두 개 정도 있는 건데 끝날 텐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문체론과 문체론의 역사 쪽으로 들어가면 시를 아마 시하고 이제 산문을 하나 읽을 텐데 그때 되면 이거에 대해 자세히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논과 설과 사와 서는 주역이 그 머리를 통괄하며, 그러니까 이게 뒤에 보면 통기수, 발기원, 입기본, 총기단, 위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체는 여기에서 여기 근본이고 조책장주는 서가 근본이 되며 이 부송가전은 시에서 시작했고 명례잠축은 예에서 다음 거는 춘추에서 다 시작했다. 그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쓴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여기 다 묶을 수 있으며 통일할 수 있으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론이라는 게 있어요. 논리적인 글이죠. 론, discourse라고 영어는 번역을 하던데 논리적인 글이고 설은 설명이죠. 사가 문제인데 서는 서죠. 인트로덕션. 제가 이것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한문에서는 그 서라고 해서 주요 문집이나 글을 묶어 놓으면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서문을 얹어요. 서문을 얹으면 그 서문을 읽어보면 그 뒤에 나오는 몸통글이 어떤 글인지를 윤곽을 알 수 있는 뛰어난 형식의 글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서문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서문만 읽는 것도 그 내용이 어떤 거에 대강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문을 함부로 쓰지 않고 뛰어난 사람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는 전통이 있죠. 요즘 와서 이 전통이 다 깨졌는데 오히려 서양에서 이 인트로덕션을 아주 잘 쓰고 있죠. 소설이나 시나 어떤 인문사회학 서적을 봐도 서양에서는 이 사계 권위자한테 인트로덕션을 맡겨서 인트로덕션을 읽고 길라잡이를 하고 다른 그 더 큰 물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길잡이 노릇한 전통이 서양에 아주 확고하게 서 있죠.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그 논리적인 문장들 뭐라 그럴까요? 강건하고 이런 건조한 문장들은 여기 그 시원이다 이런 얘기인데 주석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논설 사서 뒤에 여러 그 문체들을 얘기를 했지만 문체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본론 들어가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염두에 두는 건 이것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개사전이라고 있죠. 그쵸? 개사전. 그쵸? 개사전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개사전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10익 중에 괴를 설명한 장이 있죠. 설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서괴 여기 서 있죠. 서괴 여기 서괴인데 괴의 차례를 서술한 글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이런 글들이 시원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사전 자체가 정밀한 논이죠. 조직적인 글이라서 논의 대표적인 글이기도 하죠. 그리고 개사라고 할 때 개사는 어려운 글이나 아니면 강조해야 될 글에 붙는 일종의 커멘트
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여기서는 커멘트, 주석에 해당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이런 문체의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협은 문심재령을 통틀어서 역을 세계관의 중심에 두고 논의를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여기 맨 앞에 왔다는 것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 책, 장, 주, 서경. 서경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기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임금의 말을 기록하는 거라고 해서 기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경을 읽으면 상서를 읽어보면 임금이 신하가 임금에게 해주는 말들이 대부분이죠. 대화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조는 임금이 신하에게 백성들에게 내리는 조칙이라고 그러죠. 조문이고, 책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임금에게 신하 올리는 대책문, 장은 밝히는 걸, 이거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걸. 사실 이 책, 장, 주, 그 다음에 대자, 대책문, 대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신하가 이제 개도 있고, 그렇죠? 주도 있죠. 상주문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임금과 신하 조정에서 제도와 사안에 관한 공식적인 문건들을 모두 다 포함한 거죠. 이것은 서경이 기원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에서 부송가찬, 이것들은 다 운문이죠. 운문. 시경을 읽다 보면 시경은 이제 송이 기본적인 문체가 있긴 한데 뒤에 가서 이제 시가 발전을 하기도 하고 분화가 되긴 하는데 시가 생각보다 범주가 큽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운문적 산문이 있고 운문이 있고 시가 있는데 다 달라요. 우리 시라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는데 시를 하위 범주에 내려가 보면 한때 유명했던 부가 있죠. 이것도 시경에 있는 부에서 이제 발전했다고 본 게 있죠. 부가 한때 융성했던 부, 그 다음에 송은 뭐 그 후대까지 계속 쓰인 찬송, 조상과 그 선조를 찬송하는 그 덕을 찬송하는 노래요. 제사 지낼 때 공식적으로 쓴다는 것. 그 다음에 가는 노래. 찬은 이제 찬문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안을 이제 찬송하는 거긴 하지만 송과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찬은 앞에 거를 정리하는 글이에요. 정리해서 그거를 간결하게 우리 다 읽고 나면은 여기도 찬이 이렇게 붙었죠. 여기 끝나고 찬 똑같이 이게 찬이 운문입니다. 그것도 시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시의 하위 장르에 속하는 것들은 다 이 시에서 근본을 두고 있다. 그다음에 명례 잠축은 예가 시온이다. 명은 묘비명 뿐만 아니고 무덤에 새기는 글에 새기는 글귀 명문들. 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일대기, 이 사람의 공덕을 적은 거를 례라고 그래요. 례사라죠. 례. 그다음에 잠은 우리 잠언이라고, 이게 자기에게 이제 자극이 되는 자기 잊지 말라고 꼭 경계하는 글들이죠. 축은 이 축문이죠. 소원을 비는 글이죠. 이것 역시 운문입니다. 이 시와 마찬가지로 운문인데 이것이 운문, 이것이 이 시하고 다른 경우는 명례 잠축은 예를 실제로 행하는 데 쓰이는 글이에요. 이것들은 혼자서도 읊을 수 있고 공적으로도 읊을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명례 잠축은 예식의 의대에 의식에 관련되는 글이라는 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이 기는 기본적으로 기사죠. 옛날에 기사라는 거는 주로 이제 공적인 일 기록한다 할 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은 전기, 맹은 보기 드문 글인데
옛날에 그 제후들이 만나거나 하게 되면 맹약을 하죠. 맹약을 하는, 이 맹자 일부분 나오죠. 맹약을 하는. 그리고 격은, 누가 난리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가 그 기병을 한 그 명분을 알리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니죠. 사방에 널리 알려서 자기의 그 기병을 한 정당성을 나타내는 글을 이제 경문이라고 합니다. 전통시대 경문이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은 다 이제 보기 힘든 글인데, 이제 맹이나 격 같은 거는 이제 춘추전국시대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경문은 춘추전국시대에 맹이 많고, 후대 중국에 난리가 많은데 경문이 상당수가 많이 나오죠. 지금은 거의 이제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별 평가를 잘 못하고 있는 글이기도 하고, 근데 전통적으로 많이 쓰인 글입니다. 근데 기와 전, 지금은 이제 전기, 기록에서 이제 지금도 볼 수 있는 글들이죠. 조책, 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군신 관계가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볼 일이 반지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변했죠. 그다음에 논설은 지금도, 서문 같은 경우 다 논설, 사선 지금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부송가차는 시로 다 흡수가 됐고, 명례, 잠축도 이제 흔적만 겨우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통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장르들이고, 옛날에는 우리 글 공부를 한다, 글을 쓴다, 뭘 한다 그런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이고 국가의 통치에 관련이 돼 있고 공식적인 성질의 글들, 이런 것들은 다 오경을 공부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 단순히 그 오경이 한문에 수많은 갈래, 20개만 얘기했으면 더 훨씬 더 많은데, 수많은 갈래들의 단지 모범이라는 그 역사적인 시원으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선은 그 기원이고, 이 춘추는 기사죠. 기사문이고, 이건 기원문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의 역사의 문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는 역사사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역사사문이 아주 많은데, 이 춘추를 이 두 개를 묶으면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몸피가 큰 주요 장르를 이루고 있고, 이건 청나라 전통시대의 끝까지 지속이 됐던 거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적 시원의 의미로만 그치질 않죠. 그래서 이 5가지는 모두 궁고이수표, 극원이, 개강. 궁고와 극원은 이제 하늘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고원한 것, 고원이라고 쓸 수 있죠. 하늘처럼 고원하고 가장 수준 높고 최고의 수준으로, 그리고 하늘이 세상을 다 뒤덮듯이 모든 것을 포괄을 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모범이 되어 있고 모든 범위를 다 포괄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였고 모든 것을 포괄을 하면서 그 장르의 그 뭐라 그럴까, 장르를 다 개척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제자백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훌륭한 솜씨를 발휘해서 높이 뛰어오르고 눈부신 활약을 보이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 이 오경 안에 수렴되고 많은 까닭이다. 참 재밌는 말이죠. 유가와 상당히 흡사한 견해를 밝히고 있죠. 유가가 사실 오경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높이는데, 이 사람은 글을 보면서 문장에서도 오경이 최고다. 그래서 제자백가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문장을 보여도 이 오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그 파트 1에서
결론 부분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오경을 딱 마무리를 한 겁니다. 결론을 한번 맺는군요. 요 짧은 글에서 결론이 맺죠. 그래서 약 품경이 제식 자가이 부원하면 시 즉산이 주동 자해의 위험냐이라. 만약 경전을 이건 이어받다는 뜻입니다. 경전을 이어받아서 형식을 만들면, 그리고 만약 이건 이하를 얘기해요. 이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가 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이죠. 사전인데, 만약 품경의식 자가의 부원, 경전을 이어받아서 형식을 만든다면, 그리고 이하를 참작해서 말을 풍부하게 한다면, 이것은 산에 가서 동을 주물하는 것이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즉산이 주동, 산에 광물이 다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동을 캐내서 주물을 만들면 온갖 일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바닷물 끓여서 소금 만드는 것, 즉산이 주동은 무한하다는 뜻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경전에 근거해서 식을 만든다거나, 경전 안에 이하가 언어사전이니까 사전에 모든 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부원이라는 말 썼죠. 이하를 참작해서 말을 풍부하게 한다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전을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오경을.